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여인의 깊은 고통과 용기 있는 복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남자가 승진 후 수백만 원을 가로채고 출장을 핑계 삼아 임신한 내연녀와 해외로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마비된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그의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회사에서 보낸 해고. 오늘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저는 부엌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시어머니께 미음을 끓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준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이 7시 이후였는데 오늘은 일찍 돌아와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서둘러 손을 닦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평소에는 드물게 저를 안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 있어. 나 승진했어.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함께 기뻐했습니다. 정말? 무슨 직책으로 승진했는데? 부장으로 승진했어. 민준 씨는 저를 놓아주더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현금 2억만 원을 꺼내 제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50만 원이야. 어머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당신도 새 옷 한 벌 사 입어. 저는 돈을 받아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전에는 야근이 많고 상사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불평하곤 했습니다. 이제 겨우 승진해서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너그러움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승진 후 기분이 좋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얼른 돈을 서랍에 넣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깨셨나 봐. 가서 좀 봐야겠어. 죽은 아직 긁고 있으니 당신은 앉아서 좀 쉬어.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재작년 겨울에 넘어지신 후로 다리가 불편해지셔서 식사와 대소변을 모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민준 씨의 아버님은 인준 씨의 아버님은 일티십니다. 민준 씨는 가끔 시어머니의 몸을 뒤척여드리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다가가 베개를 다시 베어드리고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시선은 제게 머물렀고 입술이 몇 번 움직이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쓰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어눌하셔서 평소에는 저와 거의 대화하지 않으시고 대부분 제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이불을 덮어드리고 침실을 나서자마자 민준 씨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여보, 할 말이 있어. 회사에서 나를 해외 출장 보내기로 했어. 3달 동안 가야 해. 제가 막 들어올린 물컵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해외로 3달이나. 언제 가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떠나야 해. 시간이 좀 촉박해.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아주 가벼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쪽 프로젝트가 급해서 회사에서 특별히 나를 보내서 감독하라고 했어. 프로젝트 끝나면 보너스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당신이 너무 바쁘면 간병인이라도 고용해. 그럼 쟁진했는데 바로 해외로 보내. 다른 집은 어떻게 해? 어머니 돌봐드릴 사람도 필요한데. 민준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제 사람도 필요한데. 나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우리 살림이 좀 더 나아질 거야. 저는 그의 눈을 응시하며 그의 얼굴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고
정말로 그저 출장을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항상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했으니 지금 이런 기회가 왔는데 제가 방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고 민준 씨가 출장에 가져갈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해외로 3달간 간다고 했으니 저는 갈아입을 옷 리벌과 상비약인 감기약, 소화제 등을 챙겼습니다. 민준 씨는 내내 옆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가끔 고개를 들어 이건 가져가지 마, 이건 가져가지 마, 저건 넣어줘 하며 평소보다 온화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민준 씨는 또 제게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 민준 씨는 또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끈 후 옆에서 깊이 잠든 민준 씨를 보며 저는 잠 못 이루었습니다. 이번 출장이 그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한 출장 날짜까지는 사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혹시 빠뜨린 물건이 없는지 그의 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날 밤 그는 회사에서 인수인계할 일이 많다며 늦게 돌아와 바로 잠들었습니다. 여행 가방은 현관의 신발장 위에 놓여 있었고 건드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거실로 가져와 지퍼를 열었습니다. 전에 넣어둔 옷들을 꺼내면서 혹시 겉옷을 더 넣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해외는 이맘때쯤 우리보다 춥다고 들었으니까요. 셔츠 몇 벌을 접어 한쪽에 놓다가 갑자기 손가락에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여행 가방이 안주머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전에 짐 정리할 때는 못 봤는데 혹시 민준 씨가 나중에 증존 씨가 나중에 직 정리할 때는 못 봤는다.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pregnancy 임신이라는 단어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 설명을 보니 칼슘 칼슘 보충제라는 글자도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임산부가 먹는 칼슘 보충제였습니다. 제 손에 들인 병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준 씨 같은 건장한 남자가 왜 임산부 칼슘 보충제를 들고 다니는 걸까? 동료를 위해 가져가는 걸까? 하지만 출장에 이걸 가져가는 걸까? 저는 칼슘 보충제를 다시 안주머니에 넣고 더 깊숙이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짙은 파란색의 작은 수첩이 만져졌습니다. 여권이었습니다. 표지에 붙은 사진은 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자였는데 아주 청초하게 생겼고 왠지 낯설면서도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권을 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해외 출장을 간다면서 왜 여자의 여권을 들고 다니는 걸까? 아마 회사 동료가 부탁해서 가져가는 걸 거야.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 회사 동료의 카톡을 찾아봤습니다. 전에 회사 회식 때 추가해둔 건데 평소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수 씨,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민준 씨를 해외 출장 보낸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나요? 약 10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출장이라니요. 특히 민준 씨는 부장으로 승진해서 처리할 일이 산더미인데 어떻게 그를 해외로 보낼 수 있겠어요? 휴대폰 화면에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 씨와 같은 부서의 베테랑 직원이니 그의 말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준 씨가 제게 말한 출장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걸까? 왜 임산부 칼슘 보충제와 여자의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여자의 여권을 손에 쥔 채 문득 2달 전 민준 씨가 회사에 새로운 인턴이 있는데 그를 가르치고 있다며 그 인턴이 아주 유능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여권 속 여자와 민준 씨 휴대폰에 저장된 그 인턴 최윤아의 프로필 사진이 왠지 모르게 닮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민준 씨의 휴대폰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는 평소 휴대폰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고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전에는 한 번도 그의 휴대폰을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휴대폰은 침대 옆 벽탈이 놓여 충전 중이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잠금이 풀렸습니다. 저는 카톡을 열어 그 인턴 최윤아와의 채팅방을 찾아 위로 스크롤 해보았습니다. 스크롤할수록 제 마음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최윤아가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 비행기표는 제가 벌써 예약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비행기예요. 그때 공항에서 바로 만나요. 세연이한테는 말할 필요 없겠죠? 민준 씨가 답장했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속기 쉬워서 내가 출장 간다고 하면 믿을 거야. 당신은 안심하고 태교에 전념해. 해외에 도착하면 내가 큰 집 구해줄게. 아기 태어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최윤아는 애교 섞인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민준 오빠, 정말 좋아요. 그런데 오빠 어머니가 좀 걱정돼요. 아직 거동도 불편하신데 세연이 혼자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민준 씨가 답장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건 그 사람 일이야.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가 해외에서 자리 잡으면 내가 내 예금 전부 다 이체해버릴 거야. 그때 되면 이혼해도 그 사람이 나를 어쩌지 못할 거야. 그 뒤로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채팅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함께 집을 보러 다니고 임산부 용품을 사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손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알고 보니 민준 씨의 승진은 사실이었지만 해외로 간다는 출장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임신한 내연녀를 데리고 해외로 가서 아기를 낳고 재산을 빼돌려 저와 이혼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결혼 이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어. 그는 내연녀와 함께 멋대로 살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와 온갖 문제들을 나에게 떠넘기려 해. 그렇게는 안 돼. 민준 씨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을 때도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끔찍한 채팅 기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속기 쉽다고 말했고 시어머니의 일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금을 빼돌려 이혼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말들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여행 가방 안에 있는 임산부 칼슘 보충제와 그 여자의 여권을 보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을 꺼내 이 증거들을 사진 찍었습니다. 그가 휴대폰 속 채팅 기록들을 삭제할까봐 저는 다시 살금살금 침실로 들어가 그가 아직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역겨운 대화 내용과 친밀한 사진들을 모두 캡처하여 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예금을 빼돌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대화 영상까지 몇 개 녹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그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마치 무엇이라도 놀라게 할까봐 조심스러워 놀라게 할까봐 맞거실로 나오자마자 침실에서 시어머니의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앉으려고 애쓰고 계셨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시선은 저를 똑바로 응시했고 입술이 한참을 움직이다가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입술이 한참을 움직이다가 겨우 몇 마디를 힘겹게 내뱉으셨습니다. 그 출장 가는 걸 알고 계셨다니. 저는 침대 옆에 쭈그려 앉아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쭈그려 앉아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그 애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 여자 데리고 해외 간다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진작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말씀이 어눌하시고 제가 상심할까봐 차마 제게 말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서럽고 분했습니다. 민준 씨는 거동이 불편한 친어머니조차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과 그 내연녀뿐이었습니다. 이런 남자는 남편이 될 자격도 아들이 될 자격도.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연녀와 멋대로 살고 우리 모녀를 여기 내버려 두려 해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를 지지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점심 민준 씨는 잠에서 깨어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짐 다 정리됐어? 못 빠뜨린 건 없어? 그의 위선적인 웃는 얼굴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정리됐어요. 빠뜨린 건 없을 거예요. 민준 씨는 제 목소리의 이상한 뉘앙스를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출장 다녀와서 당신이랑 어머니 선물 사올게. 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민준 씨는 해외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이 돌아오면 월급이 오를 것이라고 생생하게 떠벌렸습니다. 마치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러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밥을 먹으며 가끔 시어머니께 반찬을 덜어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반격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민준 씨는 회사로 갔습니다. 저는 그가 예금을 빼돌릴 것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서둘러 은행에 가서 우리 집 은행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우리 공동 계좌에서 5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명의로 된 다른 은행 카드에 있던 0만 원 예금도 사라졌습니다. 이 돈들은 분명 그가 내연녀에게 이체했거나 해외로 가져가려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를 들고 있는 제 마음은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그는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까지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저는 변호사인 절친에게 전화해서 모든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증거들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절친은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는 그냥 둘 수 없어. 걱정 마. 내가 증거 정리하는 걸 도와줄게. 만약 이혼한다면 그를 빈손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해까지 배상하게 할 거야.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내연녀를 데리고 무사히 출국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저는 절친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 마음속 계획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시어머니의 침대 옆으로 가서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월요일에 민준 씨가 떠날 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갈 곳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직접 보게 해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눈빛에는 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지지가 있다면 이 반격전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까지 티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잘 정비해야 했습니다. 전에 쓰던 휠체어는 밀 때마다 삐걱거려서 민준 씨 직장에서 망신당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파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가볍고 안정적인 새 휠체어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찾으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준 씨 회사의 주소와 출근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전에
카톡 친구를 추가해둔 영수 씨에게 특별히 물어봐서 월요일 오전에 그들 부서에서 정기 회의가 있고 사장님도 참석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기회였습니다. 사람이 많고 상사들이 있어야 민준 씨의 추악한 일이 완전히 폭로되어 그가 빠져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일요일 오후에 친구에게 가서 새 휠체어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특별히 휠체어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 접고 펴는 방법 등을 더 편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은 망신다니야 마땅해. 친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새 휠체어를 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몇 배 더 든든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주말에도 야근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가 분명 내연녀와 함께 출국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 휠체어를 거실 한 구석에 놓아두고 침실로 가서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리를 닦을 때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회사에 가면 안 좋을까? 시어머니께서는 일이 커져서 민준 씨의 직장형.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침대 옆에 앉아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 사람을 걱정하세요? 그는 다른 여자와 해외로 가서 아기를 낳으려 하고 우리 집 돈까지 빼돌리려 해요. 거동도 불편하신 어머니까지 내팽개치려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를 걱정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를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토기셨고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그가 이런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으니 회사 사람들도 모두 알아야 해요. 그의 상사들도 그가 겉으로는 유능한 부장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해요. 우리가 이번에 가는 건 소란을 피우러 가는 게 아니야. 정당하게 따지러 가는 거예요. 우리 모녀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줘야 해요.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시어머니의 동의를 얻자 제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녁에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채팅 기록 캡처 사진과 동영상은 휴대폰에 저장하고 은행 거래 내역서는 두 부인쇄했습니다. 한 분은 민준 씨의 상사에게 보여줄 것이고 다른 한 분은 제가 가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여권과 임산부 칼슘 보충제도 실제 증거로 가져갈 준비를 했습니다. 일요일 밤 민준 씨는 아주 늦게 돌아왔고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못 맡은 척하며 그저 말했습니다. 내일 출장 가야 하니까 일찍 쉬세요. 가져갈 물건은 제가 이미 현관에 다 내놨어요. 민준 씨는 제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여보가 최고야. 돌아오면 명품 가방 사줄게. 말을 마친 그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그저 가소롭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저 가소롭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내연녀와 함께 무사히 출국할 수 있고 돌아와 제게 선물까지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그분은 이미 잠들어 계셨지만 미간에는 여전히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드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의 날들은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월요일 아침 6시에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먼저 부엌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드실 미음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반 그릇 정도를 드셨고 저는 그분께 깨끗한 옷을 입혀드리고 새 휠체어에 앉혀드렸습니다. 혹시 추우실까봐 담요로 다리까지 덮어드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간을 보니 7시 반이었습니다. 민준 씨 회사는 8시 반에 출근이니 지금 출발하면 회의 시작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고 현관문으로 가서
문을 열려 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양복을 입고 손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가는 거야? 나 지금 공항 가야 하는데 대우 안 해줄 거야? 그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비웃었습니다. 대웅이요. 저는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서 당신의 그 출장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보여주려고요. 민주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한 듯 그는 제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함부로 고생시키면 안 돼.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른 여자 데리고 해외로 갈 때는 어머니 몸 생각 안 했어요? 집돈 빼돌릴 때는 어머니 돌봐줄 사람 생각 안 했어요? 민준 씨, 오늘 우리 당신 회사로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밝혀요. 민준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또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휠체어를 밀고 현관문을 열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가 닿지만 크게 소리 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여행 가방을 들고 제 뒤를 따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하자. 회사 가서 망신당하지 말고. 햇볕이 몸에 내리쬐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저는 휠체어를 아주 안정적으로 밀었습니다. 민준 씨는 뒤에서 여행 가방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며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시가 있어서 저는 한 대를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민준 씨도 따라 차에 탔지만 그의 얼굴은 계속 창백했습니다. 택시는 민준 씨 회사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가는 내내 민준 씨는 더 이상 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마 그 내연녀에게 상황이 발생했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증거를 제시해야 그가 변명할 틈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40분 후 택시는 민준 씨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이 넘는 오피스텔 건물이었고 민준 씨 회사는 1층이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시어머니를 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펼쳐 앉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밀고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뒤에서 따라오며 저를 막으려 했지만 차마 막지 못하고 그저 초조하게 손만 비볐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 경비원이 우리를 막아서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서둘러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가족이에요. 저한테 뭘 좀 가져다 주러 왔어요. 제가 곧 내려갈게요. 그는 경비원을 속여 우리가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에 저장해둔 영수 씨의 카톡을 보여주며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민준 씨를 찾아요. 그분은 이 회사 부장님인데 지금 위층에서 회의 중이래요. 저는 그분과 그분의 상사에게 아주 중요한 용무가 있어서 왔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경비원은 저를 보더니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우리를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쩔 수 없이 우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우리 세 사람뿐이었고 분위기는 유난히 답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 씨, 내가 부탁할게. 제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게.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공정함이지. 당신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엘리베이터 문 위의 숫자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두렵다고요? 당신이 내연녀 데리고 해외로 갈 준비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민준 씨가 또 뭔가 말하려 할 때 엘리베이터가 띵 하는 소리와 함께하는 소리와 함께 할 때 저는 휠체어를 밀고
먼저 나섰습니다. 복도는 아주 조용했고 가장 안쪽 회의실에서만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정기회의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밀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민주희 씨는 뒤에서 저를 잡으려 했지만 제가 뿌리쳤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해서 노크도 하지 않고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50대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아마 민주희 씨의 사장님인 듯 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라 일제히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민주희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목까지 빨개졌고 서둘러 앞으로 달려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이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먼저 처리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저와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민준 씨가 저를 끌어내지 못하게 하고 휠체어를 밀고 회의실 한가운데로 가서 박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 씨의 아내 박지혜입니다. 이분은 거동이 불편하신 이민준 씨의 어머니이시고요. 제가 오늘 온 것은 민준 씨가 해외 출장 3달 간다고 한 것이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장님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임신한 여자와 해외로 가서 아기를 낳으려 했고 우리 집 예금까지 몰래 빼돌렸습니다.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친어머니조차 외면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아래는 술렁거렸고 모두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여자를 데리고 해외로 간다고 했어? 여기서 헛소리해서 내 명예를 훼손하지 마. 헛소리요? 저는 비웃으며 가방에서 그 여자의 여권과 임산부 칼슘 보충제를 꺼내 테이블 위에 건과 임산부 칼슘 려둔 거예요. 이건 그 여자의 여권과 이건 그 여자의 여권이에요. 이건 그의 여자의 여권이에요. 민준 씨가 그 여자와 해외로 가서 아기를 낳으려 했어요. 그 안에는 그 여자를 위해 산 옷과 용품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이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채팅기로 캡처 사진을 열어 박 사장님께 건네드렸습니다. 박 사장님 보세요. 이건 민준 씨와 그 여자의 채팅 기록이에요. 그들이 해외로 가서 아기를 낳으려 하고 재산을 빼돌려 저와 이혼하려 한다는 내용이 또렷하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은 그들의 채팅 기록 화면인데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제 휴대폰을 받아 눈살을 찌푸리며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 서서 손을 떨고 있었고 변명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주 또렷했습니다. 박 사장님, 그 애가 말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 애가 그 여자랑 해외 간다고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민준 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한 말을 믿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휴대폰을 다 보시고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더 할 말 없습니까? 민준 씨는 입을 뻥긋거렸지만 한참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다리의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어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고 동료들이 그를 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베테랑 직원들은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전에는 모두가 그를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부장으로 승진했는데 알고 보니 뒤로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박 사장님은 제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테이블 위에 여권과 칼슘 보충제를 다시 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입사 5년 동안 회사는 이민준 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민준 씨는 이렇게 회사에 보답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친어머니조차 외면하다니. 이 직책에 걸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준 씨는 박 사장님의 질책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엇인가에 자극받은 듯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회사에 와서 소란 피우는 거잖아. 나를 망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둘 일은 집에 가서 말할 수 없었어? 왜 여기서 망신을 주면서 동료들과 상사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 그의 적반하장 격인 모습에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속셈이냐고요? 저는 그저 당신이 저지른 일을 말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이런 짓을 안 저질렀으면 제가 소란을 피울 수 있었겠어요? 당신이 먼저 저를 속이고 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회사를 속이고 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내언녀와 두고 메었지가.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망신을 준다고요. 그건 기가 망신을 준다고요. 그건 제가 망신을 준다고요. 정말로 어머니를 내버려 두려 한 것도 아니고 당신과 이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며칠 피했다가 일이 잠잠해지면 돌아오려고 했어요. 며칠 피했다고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해외로 가서 아기를 낳고 집 예금까지 빼돌리는 게 며칠 피하는 거예요? 민준 씨, 더 이상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당신이 무슨 속셈인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민준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빛이 번뜩이더니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의 휠체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앞에 쭈그려 앉아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고 심지어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옆에 서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를 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서서히 눈물이 고였지만 입술이 움직일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자신의 손을 뒤로 빼서 민준 씨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동작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민준 씨를 위해 탄원할 마음이 없었고 이 아들에게 완전히 실망한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고 그의 얼굴 표정은 초조함에서 당혹감으로 다시 당혹감에서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항상 아껴주던 어머니가 이번에는 자신을 도와주기를 거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박 사장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한숨을 쉬며 옆에 인사과장에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 회사 규정에 따르면 업무를 위조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즉시 정직 처분 후 조사에 들어가고 절차에 따라 퇴사 처리하십시오. 인사과장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퇴사라는 두 글자를 듣자 몸이 휘청거리더니 정말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옆에 의자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꼭 열심히 일하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박 사장님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회의실 안의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돌아가서 일하십시오. 이 일은 외부로 발설하지 마십시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다시 저를 보며 어조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여사님, 어르신 모시고 먼저 돌아가십시오. 이민준 씨 처리에 관해서는 회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휠체어를 밀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준 씨 옆을 지날 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연녀와 함께 해외를 떠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회의실에 나서자 복도에 있던 동료들은 모두 우리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눈으로 우리를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고 휠체어를 밀고 한 걸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어. 아래층에 도착하자 민준 씨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와 다투지 않고 그저 말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이제 이혼과 재산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후 민준 씨는 침실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제 시간에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민준 씨가 어떻게 되든 시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으니 제가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나왔는데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다가 제가 아침에 남겨둔 죽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줄 그릇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데워 식탁에 앉아 말없이 먹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그를 무시했습니다. 거실에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사흘쯤 지났을까 민준 씨는 갑자기 평소처럼 돌아온 듯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회사 쪽은 내가 이미 사직서를 냈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어. 내 친구가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나 들어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어. 내일 바로 떠날 생각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가 친구를 도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내연녀와 해외로 가서 아기를 낳으려는 생각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세요. 저한테 왜 말해요? 그런데 집 예금 중에서 당신이 몰래 빼돌린 50만 원, 그리고 당신 명의로 된 일, 영양만 원, 이 모든 것이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돌려줘야 해요. 민준 씨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제 말에 대꾸하지 않고 짐정리 속도를 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께 작별 인사도 없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제가 일어난 후 침실을 보니 그의 여행 가방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벽탁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 떠난다. 해외에서 자리 잡으면 어머니 모시러 올 거야. 당신은 집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할 생각하지 마. 이 쪽지를 보며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도 앞가림하기 힘든 처지면서 여전히 저를 위협하려 하다니 정말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흘쯤 지났을까 제가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낯선 해외 전화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약간의 특이한 향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 씨, 나 벌써 해외에 도착했어. 여기 환경이 정말 좋아. 우리 집보다 훨씬 나아. 정원 있는 집을 빌렸는데 예나도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 의사도 그의 몸 상태가 아주 좋고 아기도 건강하대. 저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친구 프로젝트도 아주 믿을만해. 돈 벌면 어머니 모셔올 거야. 그때 우리는 이혼하고 당신은 내가 해외에 둬야. 민준 씨, 당신 혹시 잊었어요? 당신이 국내에 있던 예금과 집은 모두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당신이 해외로 도망가도 저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다 끝난 줄 알아요? 당신이 전에 회사를 속이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훼손한 것에 대해 회사를 속이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훼손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당신이 돈 벌어서 어머니를 모셔온다니 정말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자리 잡으면 당신도 알게 될 거야. 말을 마친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해외에서 잘 지낼 수 있고 국내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좋은 날들은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변호사인 절친에게 전화해서 민준 씨가 해외로 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몰래 빼돌린 예금의 은행 거래 내역서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이미 재산 보전 신청을 해뒀어. 그의 명의로 된 집과 남은 예금은 모두 동결됐어. 그가 빼돌리려 해도 빼돌릴 수 없을 거야. 얼마 후에 우리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그를 빈손으로 쫓아내자. 저는 절친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으로 가서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는 해외로 갔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어머니를 돌봐드릴게요. 어머니가 서러운 일 겪게 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어떻게 되든 시어머니를 잘 돌보고 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쯤 더 지났을까. 즉 민준 씨가 출국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득이한양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제시, 나 뭘 좀 가지러 왔어. 해외 쪽은 다 잘 풀리고 있어. 우리 좋게 좋게 끝내자. 그의 득이한양한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는 아직 해고 통지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와 손에 든 작은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놓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해외 초콜릿이야. 당신도 먹어봐. 우리 것보다 훨씬 맛있어. 이번에 겨울옷 좀 가지러 왔어. 유나가 해외 겨울이 더 춥다고 해서 두꺼운 옷 좀 많이 가져오라고 하더라고. 그는 말하면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채 가다르기도 전에 문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문 잠금 장치가 왜 바뀌었어? 저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프라이팬 주걱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꿨어요. 당신이 떠난 후에 집이 영 불안해서 열쇠공 불러서 디지털 도어록으로 바꿨어요.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잠금 장치를 바꾸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 지금 침실에 못 들어가는데 옷은 어떻게 가져가? 왜 옷을 가져가려고 해요? 당신은 해외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했고 저랑 좋게 좋게 끝내자고 했잖아요? 좋게 끝내자고 했으니 이 집은 당신과 아무 상관없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옷을 가지러 돌아왔어요? 민준 씨는 제 말에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침착한 척했습니다. 박지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집은 내가 결혼 전에 계약금 낸 거야. 이혼해도 나도 절반의 소유권이 있어. 당신이 나를 못 들어가게 할 자격 없어. 자격이 있고 없고는 당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프라이팬 주걱을 옆 찬장에 놓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부부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렸고 결혼 중에 바람을 피워 내연녀와 해외로 가서 아기를 낳으려 했어요. 법규에 따르면 이혼할 때 당신은 유책 배우자예요. 재산을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 손해까지 배상해야 해요. 민준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고 막 저와 다투려 할 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택배입니다. 수령해 주세요.
민준 씨는 자신의 택배라는 말에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서명하면서 말했습니다. 분명 제 친구가 보낸 자료일 거예요. 계약서에 서명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는 뜨기양양하게 저를 쳐다보며 자신이 해외에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과시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받아 서둘러 뜯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눈에 본 순간 그의 얼굴에 미소는 굳어졌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보니 봉투에는 그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깔끔하게 인쇄된 해고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지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회사 조사 결과 재직 기간 중 해외 출장을 위조하여 실제로는 가족이 아닌 사람과 출국하여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전에 이민준 씨께서 자진 퇴사를 주장하였으나 회사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단결근 행위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직원 수칙제, 엑소에 의거 회사는 이민준 씨를 해고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민준 씨는 통지서를 든 채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분명 부서장님께 사직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분도 동의하셨는데 어떻게 해고가 될 수 있어? 당신이 말한 건 구두로 한 말이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 회사 영수 씨에게 물어보니 당신은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부서장님도 사직을 승인할 권한 건 이미 당신의 체면을 사직을 승인할 권한이 없대요. 당신은 구두로 한마디 하면 사직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 손에 들린 통지서가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듯 갑자기 무엇인가를 떠올리고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눌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휴대폰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은행 카드가 왜 동결됐어? 돈이 왜 인출이 안 돼? 제가 재산 보전 신청을 해댔어. 당신이 몰래 1,000만 원 예금을 빼돌렸으니 저는 이미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변호사에게 제출했어요. 변호사가 저를 대신해서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했고요. 당신 명의의 모든 은행 카드 그리고 이 집까지 지금 모두 동결됐어요. 당신은 한 푼도 인출할 수 없고 집도 팔 수 없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재산 보전 신청을 했다고? 박지혜, 당신 너무 잔인해. 우리 부부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제가 잔인하다고요. 저는 그를 보며 비웃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잔인해봤자 당신만 알겠어요? 당신이 내 연녀 데리고 해외로 갈 때는 우리 부부라는 생각 안 했어요? 당신이 예금을 빼돌릴 때는 제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생각 안 했어요? 민준 씨,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때 침실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가 시어머니의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민준 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며 입술이 움직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를 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의 걱정은 없었고 오직 실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가볍게 한숨을 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보았고 손에 들린 쓸모없는 열쇠를 보았고 다시 탁자 위에 해고 통지서를 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아마 지금에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애써 내 연녀를 데리고 해외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재산이 동결되며 집조차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이불을 덮어드리고 침실을 나왔습니다. 민준 씨의 넋 나간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업보였습니다. 그 자신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민준 씨는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탁자 위에 초콜릿을 집어들고 다시 여행 가방을 끌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떠날 때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께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와 민준 씨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에 법원은 민준 씨가 유책 배우자이며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제게 반 푼도 받을 수 없고 제게 가산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운 직장을 구했고 매일 퇴근 후 집에 와서 시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셨고 가끔 저와 몇 마디 대화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비록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주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밑바닥과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배신과 상처에 맞서 용감하게 반격해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으며 진정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